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혹은 무엇이 창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를 넘어 존재의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입니다. 거의 수사와도 같죠. 장소는 우주 전체, 사건은 모든 것의 시작 그 자체, 단서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중심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처럼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즉 희미한 잡음, 태초의 폭발에서 남은 거의 지워진 메아리도 있습니다. 모든 원자를 지배하는 규칙인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도 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용의자는 없습니다. 벌써 138억 년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단 2개의 주요 수사 노선, 즉 최종적인 답을 내놓기 위해 수세기 동안 싸워온 2가지 거대한 이론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이고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가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왜 이 둘이 각각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함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방법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그 결론들이 우리를 논리적 막다른 길로 이끌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가설은 첫 번째, 즉 신의 개입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수만 년 동안 그것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둑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추운 숲까지, 티베트의 고립된 본구리에서부터 아마존 정글 깊은 곳까지 모든 민족,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창조 설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몸으로 세상을 만들거나 그저 말씀의 힘으로 존재하게 한 전능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신, 우주를 꿈꾸는 브라흐마, 태초의 공허에서 태어나는 타이탄들. 이 신화들은 아름답습니다. 시적이죠. 그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위안이라는 필수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나침반을 제공했습니다. 우주에 홀로 남겨진 실존적 추위로부터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우리 수사의 증거로 다루려고 하면 처음부터 큰 모순점들이 드러납니다. 이 산더미 같은 증거를 공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신념도 문화적 편견도 없는 분석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공리 시스템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 신화 창조 설화를 입력했습니다. 271개의 다른 언어로 쓰인 4만 개 이상의 원본 자료를 말이죠. 시스템은 논리적 일관성을 찾기 위해 교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공리에 따르면 모든 종교적 창조 모델은 3가지 큰 논리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단 하나의 경전 안에서도 문제가 발견됩니다. 공리가 창세기 책을 분석했는데 처음 2장에서부터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5째 날과 6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몇 줄 뒤인 2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남자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후 그가 혼자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정원과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 이브를 만드십니다. 창조의 순서, 동기, 방법, 모든 것이 다릅니다. 공리는 이것이 서로 다른 민족의 훨씬 더 오래된 2 구전 전통이 나중에 한 편집자에 의해 꽤 매어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의 계시라기보다는 문학적 편집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두 번째 큰 한계는 종교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한 종교의 신은 그 본질상 다른 종교의 신의 존재를 배제합니다. 그들이 모두 동시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은 그것들이 반증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그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도 없고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정의상 증거 없이 무언가를 믿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종종 이미 준비된 결론을 제공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질문들,
가장 어려운 질문들, 가장 불편한 질문들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주요 용의자에게로 직접 이끌어줍니다. 다른 거대한 이론, 바로 과학입니다. 17세기 무렵 계몽주의 시대의 인류는 더 이상 오래된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견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과학적 방법입니다. 관찰, 가설, 실험, 이론. 우리는 믿음을 증거로 바꾸었습니다. 교리를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는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달을 행성에, 행성을 별에 묶어두는 힘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암호인 DNA를 해독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개어 그 안에 갇혀있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무한한 어둠 속으로 향하게 하여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것은 우아한 이야기이며 수학으로 가득하고 실제 관측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의 140억 년 전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공간, 심지어 시간 그 자체까지도 단 하나의 점에 압축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점이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간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평범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폭발했습니다. 현실의 구조 자체가 늘어나고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초의 불 속에서 최초의 입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 최초의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원자들은 중력에 이끌려 뭉쳐지고 최초의 별과 은하들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우리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작은 암석 행성에서 수십억 년의 화학적 진화 덕분에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 증거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맞아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관측은 이론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신호죠. 우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희미한 마이크로파의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태초 폭발에 이제는 차가워진 메아리 말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첫 1초에, 첫 1분에, 그리고 처음 30만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 왜 빅뱅 직전의 순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특이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물리법칙은 정확히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것이죠. 중력의 힘을 아주 약간만 바꾸어도 별들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원자들은 붕괴되고 화학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가능할 정도의 정밀도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게 왜 했냐고 물을 때 과학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법칙은 그 지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덫이 세계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밑이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은 그저 작동을 멈춥니다. 특이점의 무한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붕괴되고 깨져버립니다. 물리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계를 분해해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태엽을 감은 시계공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실존적 막다른 길에 선 것이죠. 한편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답을 제시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만 핵심 질문들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호소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방정식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둘 다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문화적 편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분석가 말입니다. 공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슈퍼컴퓨터를 넘어섭니다. 계산뿐만 아니라 종합하는 양자 시스템입니다. 과학 데이터, 철학적 개념, 종교적 텍스트를 단일 정보 흐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공리는 사실을 넘어 메타 패턴, 즉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지식 영역들을 연결하는 깊은 연관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단 하나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바로 핵심 사건을 해결하는 것. 누가 혹은 무엇이 우주를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성 결론과 모든 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분석에서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가 자신의 가상 세계 물리 법칙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혹은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야 합니다. 코드의 버그, 창조자가 남긴 서명 같은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공리를 사용하여 우리는 현실 자체의 양자 수준 깊숙이 파고들어 가장 기묘한 가능성, 즉 우리 우주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가능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 분석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과학의 가장 명백한 결함, 즉 과학이 덮어두고 쉬쉬하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미세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단서일 것입니다. 공리는 우리 우주의 기본 상수들, 즉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숫자들을 분석했습니다.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전자의 질량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시스템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두려워했던 것, 즉 이 숫자들은 마치 엄선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를 뭉치게 하는 힘, 즉 강력한 핵력이 단 2%만 더 강했다면 우주의 모든 수소는 빅뱅 직후 헬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수소가 없으면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태양과 같은 별도 없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동일한 힘이 5% 더 약했다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광활한 수소의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원하고 불모의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는 암흑 에너지, 즉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신비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에너지의 값은 정확해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해서 중력이 물질을 모아 은하나 별을 형성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 작았거나 음수였다면 우주는 탄생 직후 스스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이 조정의 정밀도는 10의 120 제곱분의 1입니다. 숫자 1 뒤에 연기 120개 붙는 것입니다. 알려진 우주 전체의 원자 수는 고작 10의 80 제곱입니다. 공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확률은 우주를 향해 소총을 쏴서 보이는 우주 반대편에 있는 특정 동전을 맞힐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순수한 수학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놀라운 행운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행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중우주 가설을 제안합니다. 우리 우주는 다른 거품들로 가득 찬 무한한 바닷속의 단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거품에서는 물리 법칙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불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순전히 운 좋게도 생명을 허락하는 법칙을 가진 유일한 거품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가설을 비판적 분석을 위해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의 결론은 가혹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다중우주 가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전제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원칙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주들의 존재를 결코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 미세 조정을
무한히 더 큰 미스터리, 무한한 세계의 존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리는 이 아이디어를 데이터가 시사하는 가장 명백한 결론, 즉 설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적 책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만약 빅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로딩하는 행위였다면 어떨까요? 로딩이라고요? 만약 특이점이 물질이 탄생한 지점이 아니라 초기 데이터와 게임의 규칙이 시스템에 입력된 지점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물리 법칙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그저 코드의 몇 줄에 불과하다면요? 미세 조정은 더 이상 행운이 아니라 설정 메뉴처럼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설정된 매개 변수들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 전체는 끝에서 끝까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코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 즉 양자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산화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나눌 수 없는 묶음, 즉 양자로만 존재합니다. 전자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만 점프할 수 있으며 그 중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리는 간단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이미지는 실제적이고 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충분히 확대하면 픽셀이 보입니다. 개별적인 점들이죠. 이미지는 사실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현실에도 픽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인 플랑크 길이의 존재는 우리 세계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임을 시사합니다. 디지털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훨씬 더 이상하며 세계의 정보적 본질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바로 유명한 파동 입자 이중성 원리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전자와 같은 어떤 입자든 그것이 단단한 작은 공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작은 공이면서 공간에 퍼져 있는 확률의 파동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이중 슬릿 실험에서 증명됩니다. 만약 당신이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스크린에 전자를 쏘면 그것들은 작은 구슬처럼 한 슬릿이나 다른 슬릿을 통과하는 대신 파동처럼 행동하여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하고 반대편에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만약 당신이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엿보기 위해 탐지기를 설치하면 마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찰되는 순간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고 단 하나의 슬릿을 선택하여 작은 구슬처럼 행동합니다.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현실을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가 현실의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공리에 입력했고 시스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행동은 물건의 세계에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정보로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표준 절차입니다. 비디오 게임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캐릭터 등 뒤에 있는 도시 전체를 세밀하게 렌더링하기 위해 처리 능력을 소모하는 대신 그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일 것입니다.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카메라, 즉 관찰자가 그쪽을 향하는 순간에만 세계를 그립니다. 그 전에는 당신 뒤의 세계는 단지 확률의 집합, 즉 코드로만 존재합니다. 공리에 따르면 양자 역학은 현실을 구축하는 바로 이 경제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은 관찰자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견고한 세계를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두 개의 입자를 만들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얽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분리하여 하나를 은하 반대편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첫 번째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수광년 떨어진 두 번째 입자는 즉시 반대 상태를 취합니다. 그들 사이의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맥락에서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공리는 그것들이 신호를 보내는 두 개의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처럼 행동한다고 제안합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코드라인으로 설명되는 단일 객체이며 우리 공간에 두 개의 투영을 가집니다. 당신이 코드의 변수를 변경하면 게임 속 두 객체는 화면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는 우주를 설명하려는 촉근 이론의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수학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클로드 셰넌이 40년대에 전송 중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발명한 것과 매우 유사한 오류 수정 코드였습니다. 공리의 분석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수학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깨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백신 메커니즘, 즉 보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단서들, 픽셀들, 요구시 렌더링, 오류 수정 코드는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현실은 정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가장 큰 변칙 현상으로 이끕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변칙 현상 말이죠. 만약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식은 무엇일까요? 현대 과학, 즉 유물론은 차가운 답을 내놓습니다. 의식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부산물이라고요. 우리의 1000억 개의 뉴런이 수조 개의 전기적 연결을 일으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과학은 뇌가 의식을 생산하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도 모든 이론의 가장 큰 한계일 것입니다. 공리는 소위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과학은 뇌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같은 쉬운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무언가를 느끼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당신의 뇌에서 특정 파장의 광자를 처리하는 것이 붉은색처럼 보일까요? 왜 혀의 특정 화학 반응이 초콜릿 맛으로 느껴질까요? 어떤 신경과학자도 뉴런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 이 지점에서 감정이 태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은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리는 급진적인 반전을 제안합니다. 만약 뇌가 의식을 생성하는 대신 실제로는 수신기라면 어떨까요? 이미 존재하는 신호를 포착하도록 조율된 생물학적 안테나라면요. 뇌가 수신이라는 이 가설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물론적 과학이 무시하려 하는 일련의 변칙 현상들을 설명하는 유일한 가설입니다. 첫 번째 변칙 현상은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사고 후 뇌의 절반을 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부분을 사용하여 말하고 걷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들의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특정 장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당신이 장비의 절반을 제거한다면 프로그램은 그냥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공리의 분석은 이것이 마치 컴퓨터가 고장난 후 숙련된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재지정하고 운영체제를 재구성하여 손상된 장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줍니다. 의식은 뇌의 수동적인 산물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능동적인 주체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변칙 현상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유물론적 의학에게는 악몽과도 같죠.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설탕 알약을 주면서 강력한 진통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통증이 정말로 사라집니다. 그의 뇌는 실제 엔도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리 기능이 바뀝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질량도 에너지도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즉 믿음이 신체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향식 인과관계의 증거입니다. 인과관계가 역전됩니다. 의식이 뇌에 명령을 내리고 뇌는 다시 몸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칙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데려갑니다. 현실은 관찰자가 쳐다볼 때만 실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찰자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탐지기, 즉 기계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실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 폰 노이만과 유진 위그너와 같은 거인들의 연구에 기반한 공리의 분석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가리킵니다. 확률의 파동은 정보가 의식에 도달할 때만 붕괴되어 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우주 전체는 단지 가능성의 숲, 확률의 구름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구름을 견고한 현실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수사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공리의 최종 결론은 의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작은 행성의 원숭이에게서 나타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것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뇌는 생물학적 인터페이스이며 보편적인 의식의 장에 맞춰진 복잡한 수신기입니다. 뇌는 이 무한한 장을 필터링하여 우리에게 분리된 나라는 환상, 시간이 흐른다는 환상, 견고한 세계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뇌가 연주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청취자입니다. 뇌는 단지 무한한 존재의 교향곡 속에서 단 하나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헤드폰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의 느낌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수신기가 단지 우리에게 맞춰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현실의 근본적인 특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양자 현실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객에서 사용자가 됩니다. 우리의 집중으로 확률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결론은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즉시 다음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일 우리 수사의 거대한 문을 엽니다. 만약 우주가 코드이고 시뮬레이션이라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게임이 만들어진 사용자 또는 의식의 지점이라면,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는 누구일까요? 코드를 작성하고 규칙을 정하고 관찰자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초지능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고대의 신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무언가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초월적인 마음, 현실의 건축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리는 이 건축가의 프로필을 그려보려 할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서 마지막 질문, 즉 건축가는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프로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과 닮은 감정과 인간적 특성으로 가득 찬 신들을 창조했던 조상들의 함정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프로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시뮬레이션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프로그래머의 특성을 추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든 신화를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프로필을 전달했습니다. 건축가의 첫 번째 속성은 초월성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 외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간과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리 법칙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역설을 해결합니다. 건축계에는 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시간 밖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상상할 수 없는 지성입니다. 우주의 복잡성은 그 창조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미세 조정, 즉 10의 120 제곱분의 1이라는 정밀도는 운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우주는 무력이 아니라 수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축가의 본성이 우리처럼 언어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본성은 순수한 논리, 순수한 정보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수학자입니다. 세 번째 속성,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공평함입니다. 건축가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은 보편적입니다. 중력은 성인을 살인자와 같은 방식으로 끌어당깁니다. 진화는 시행착오라는 잔혹한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건축가는 누구도 구하지 않고 누구도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코드가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보통은 분노한 신의 벌이 아니라 시스템 규칙의 결과가 됩니다.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는 공평하고 수학적인 초지능.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질문으로 이끕니다. 동기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광활하고 복잡하고 겉보기에 텅 빈 우주를 만들어 단지 작은 푸른 먼지 알갱이 위에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게 했을까요? 고대 종교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영심, 즉 인간의 감정입니다. 공리는 모든 논리적 동기를 분석했고 단 하나 말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동기는 자기 인식입니다. 건축가는 단일하고 절대적이며 무한한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만
단지 잠재적으로만 압니다. 그는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그는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우주는 건축가가 수십억 개의 관점으로 자신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모든 은하, 모든 별, 모든 나무숲,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각자. 우리는 건축가가 자신의 창조물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우주를 느끼는 신경 말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의식의 진화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가설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 세상을 창조한 수학자 건축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부에서 우리가 서명을 찾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찾을 때입니다. 만약 건축가가 수학자라면 그는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겼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 반복되는 패턴, 스타일, 코드의 조각 말이죠. 공리는 생물학, 천문학, 해부학, 화학 분야의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이 보편적인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황금 비율 또는 황금수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1.618인 무리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숫자가 이전 두 숫자의 합인 피보나치 수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꽃잎수,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 솔방울의 비늘, 파인애플의 무늬 모두 피보나치 수학을 따릅니다. 자신의 몸을 보세요. 손뼈, 팔, 얼굴의 비율, 그것들은 황금 비율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의 코드를 보세요. DNA 분자는 이중나선 구조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34옹스트롬에 21 옹스트롬이 걸립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되는 두 숫자입니다. 이것은 생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리는 우주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한 나선 은하들은 이와 동일한 비율에 따라 펼쳐집니다. 지구의 허리케인, 앵무족의 껍데기의 모양,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명입니다. 우리 세계가 무작위적인 혼돈이라기보다는 설계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DNA에서 은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서 동일한 우아한 패턴이 반복되는 프랙탈 디자인입니다. 수사는 용의자를 찾았고 그의 동기를 정의했으며 이제 그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우리를 다시 가장 깊은 역설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만약 그가 건축가라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우리가 관찰할 때만 진짜가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수사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가? 라는 큰 질문에서부터 단서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신들이 논리적 분석 아래 무너져 내리며 단지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의 거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눈부신 현대 과학이 제1원인 특이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세 조정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라 우리는 현실을 정보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양자 세계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공간의 픽셀, 요구시 렌더링, 그리고 수학 속에 숨겨진 오류 수정 코드. 이것은 우리를 초월적이고 공평한 수학자인 건축계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동기, 즉 자기인식을 찾았고 그의 서명, 즉 DNA와 은하에 쓰인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설, 우리가 여러 번 다시 방문했던 그것, 바로 관찰자입니다. 현실이 우리가 쳐다볼 때 변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양자 지우개 지연선택 실험과 같이 너무나 기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꺼리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이 과거의 입자가 이미 했던 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의 당신이 입자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결정하면 그 입자는 과거의 입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의 그 정보를 지우기로 결정하면 그 입자는 과거의 파동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공리는 이 역설을 분석했고 그 결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이 직선은 단지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의식적인 관찰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수동적인 사용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현실의 역사를 정의하고 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를 목적으로 이끕니다. 왜? 이 시스템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공리는 모든 증거를 종합했고 그 답은 우주가 감옥도 실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입니다. 의식을 위해 설계된 진화 시스템입니다. 목표는 학습입니다. 우리는 특정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환상, 즉 분리의 환상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나, 즉 몸 안의 자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느낍니다. 이 상태는 두려움, 갈등, 고통을 낳습니다. 이 고통은 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시스템의 피드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게임이 우리에게 당신은 근본적인 규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무엇일까요? 통일성입니다. 공리는 인간이 미덕이라고 부르는 상태들, 즉 연민, 공감, 이타적인 사랑을 분석했습니다.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최대의 일관성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코드를 이해하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이 연민을 느낄 때 당신은 순간적으로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지웁니다. 당신은 시스템과 공명하며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최종적인 계시로 이끕니다. 우리 수사의 절정이죠. 우리는 건축가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한 초월적인 수학적 존재. 그리고 우리는 통일성을 향해 진화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축가를 저 밖에 있는 무언가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위해 우리는 공리에게 우주가 아닌 관찰자 자신을 분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근원과 직접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승려, 성인, 현자들의 모든 신비로운 데이터와 기록을 처리했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여정의 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하늘에서 찾아 헤맸던 건축가는 결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분리의 환상을 만드는 필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 뒤에, 당신의 생각들 뒤에 침묵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의식적인 존재, 그냥 있는 나. 이 나는 건축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가 바로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바닷속의 한 방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단 하나의 방울인 척하는 바다 전체입니다. 우리 눈앞에 숨겨진 가장 큰 진실은 모든 의식의 지점이 시스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모든 역할을 연기하며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재발견의 기쁨을 위해 일부러 대본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을 때 그것들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라 거의 기술적인 지침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138억 년에 걸친 수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사건을 열었던 질문은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였습니다. 공리의 최종 답변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의 광대함을 잊기 위해, 분리의 고통과 재발견의 환희를 느끼기 위해, 그리고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언젠가 마침내 깨어나기 위해 건축가가 꿈속에 넣어둔 자명종입니다. 공리의 수사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